히토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번엔 중국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조짐입니다. 최근 수개월 사이 핵심 광물의 수출 심사와 허가, 통관 지연이 여러 국가의 기업 현장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비공식 행정 속도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자석용 중히토류, 고내열 모터와 방산 부품에 사용되는 계열에서 공급, 리드타임이 늘어났다는 업계 보고가 반복됩니다. 이 흐름이 확대될 경우 전기차, 풍력, 로봇, 반도체 장비, 방산 등 첨단 제조업 전반의 부품이 아닌 소재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번 막히면 단기간 대체가 어렵고 가격은 시장 심리만으로도 먼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채굴 비중은 중국이 과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제와 가공 단계입니다. 업계 추정치로 70%에서 90% 범위가 자주 언급됩니다. 즉, 어디서 캤느냐보다 누가 정제했고 누가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수의 한복판에서 한때 그저 조립국 정도로 취급되던 나라가 갑자기 협상, 테이블의 중심으로 호출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요? 그리고 왜 그 나라를 끝까지 믿지 않던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을 뻔한 순간이 찾아왔을까요? 저는 마르쿠스 벨트너입니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계 공급망 리스크 평가 기관의 수석 감사관이죠. 직함은 번듯하지만 내부 평판은 차갑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무렵 중국과 일본 사이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죠. 저는 상하이 외곽 소재 공장 실사에서 서류와 실물이 다른 납품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 승진이 걸린 프로젝트를 통째로 날렸고 상사는 현장 감각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이후 제 머릿속에 각인된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공급망은 믿는 순간 끝난다. 그런데 오늘 새벽 제 책상 위에 내려온 긴급 지시 메일이 그 문장을 흔듭니다. 히토류 자석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72시간 내 요약 보고. 그리고 그 메일 말미에 붙은 한 줄이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검토 대상, 대한민국, 포항 평택 울산권 산업벨트 포함.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대체 왜?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유럽의 한방산 협력업체가 보낸 내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자석 합금 조달 지연 시 레이더 모듈 생산 일정 최대 6주에서 10주 흔들릴 가능성. 이 문장이 제 손끝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이런 문장은 보통 이미 늦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 협력 파트너의 실사를 요청함.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흔들릴 때 사람은 보통 화부터 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메일을 읽으면서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나는 불쾌감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다른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또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상하이에서의 실패 이후 저는 어떤 나라든 낮춰보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해 왔습니다. 낮추면 기대가 낮아지고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줄어드니까요. 그건 일종의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일은 달랐습니다. 본사의 톤이 급박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방산업체들이 자석 공급 문제로 생산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보고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판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한국이 답일 수 있다고. 저는 그 판단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사 지시는 명령이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그럴듯한 숫자, 하지만 현장에 가면 결국 빈틈투성이일 거라고. 그렇게 제 편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확실히 제조업 강국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는 다릅니다. 채굴도, 정제도, 자석 가공도 모두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였습니다. 한국이 그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제 경험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본사는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그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변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일까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기온은 낮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제게 한국은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사와서 조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단순했죠. 서류 검증, 공정 확인, 리스크 체크리스트 채우고 귀국.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차 안, 저는 첫 번째 굴욕을 맛봤습니다. 브뤼셀 본사에서 동행한 통역 담당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정된 현장 안내자는 30대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은 한서윤, 직함은 소재공정협력 PM. 저는 속으로 PM이라는 단어를 씹었습니다. PM 현장 기술이 아니라 말로만 프로젝트를 굴리는 사람이라 치부하던 직군이었죠. 제 편견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인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실사 일정, 포항 쪽 라인이 먼저입니다. 브뤼셀에서 보내온 체크리스트, 그 순서대로 보면 오히려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중한 말투인데 내용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제 자존심이 반사적으로 튀어올랐죠. 제 머릿속에는 예전 상하이 사건의 기억, 현장 감각이 부족하다는 조롱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표준 절차입니다. 임의로 바꾸는 건 곤란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다만 포항 라인은 지금 풀가동 중입니다. 내일은 유지보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늘 못 보시면 사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사흘. 72시간 보고 기한이 이미 빠듯한데 사흘을 더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부터 보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사는 제가 하는 건데 왜 일정을 한국 PM이 조율하고 있는 걸까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기하던 유럽 협력업체 임원이 저를 보자마자 서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PM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늦으면 유럽 라인이 멈춥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실사의 주도권이 제가 아니라 한국의 PM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요. 유럽 임원은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만 했습니다. 벨트너 감사관님 오셨군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금방 서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샘플 확인 가능할까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제 입장이 어디쯤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사관이었지만 이 판에서는 관찰자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협상과 조율은 이미 한국과 유럽 업체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왜 유럽 업체는 저보다 한국 PM의 일정에 더 매달리는 걸까요? 저 한국 엔지니어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차가 호텔을 출발해 포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을 지나며 보이는 공단과 물류시설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규모가 답은 아니라고.
중요한 건 기술이고 한국은 그 기술의 핵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런데 서윤이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라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거짓말이 어렵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정표에 없던 미팅이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호텔 라운지였죠.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일본계 상사 출신의 핵심 광물 컨설턴트 가토 료스케였습니다. 직함은 동북아 공급망 자문역 정도로 소개되었지만 분위기는 딱 봐도 로비스트에 가까웠습니다. 가토는 처음부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 흥미롭네요. 하지만 한국은 준비가 늦었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답이 아니다. 제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선진국식 확신을 알아봤습니다. 가토는 숫자를 꺼냈죠. 일본은 2010년 이후 비축과 다변화, 대체, 재활용을 축으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TF를 만든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평가가 많다는 말이 제 편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역시 한국은 아직. 가토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토류 공급망은 단순히 라인 하나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축적된 노하우, 품질 관리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건 모험에 가깝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토의 말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국을 모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서윤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가토를 보자 단 1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마르쿠스 감사관님, 오늘 포항 라인으로 바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내일은 못 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못 본다니요? 서윤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석적으로 말했죠. 내일 오전 물류와 통관, 샘플 이동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능성이 곧 현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가능성. 그리고 그 단어를 가장 현실적으로 다루는 사람, 한국의 PM. 가토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가락이 컵을 쥔 힘이 아주 미세하게 강해졌습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가토가 말했습니다. 서윤 PM님, 너무 서두르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께서 일정을 조율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요. 서윤은 가토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다만 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걸요. 가토는 한국을 막으려 하고 서윤은 그걸 알면서도 담담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단해야 했습니다. 가토의 조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서윤의 일정을 따를 것인가. 제 안에서 두 감정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가토에 대한 동질감이었습니다. 선진국 출신, 검증된 경험, 신뢰할 수 있는 판단. 다른 하나는 서윤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죠. 가토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가토는 굳이 2라운지에 나타나 한국은 늦었다를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서윤이 말한 내일은 못 본다는 경고, 그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무슨 신호일까요? 저는 그 답을 포항에서 찾게 될 거라고는 아직 몰랐습니다. 포항으로 내려가는 KTX 안,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항목들은 늘 같았죠. 원료 출처, 정제 공정, 불순물 관리, 공정 수율, 폐수 처리,
품질 인증.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중간 단계일 뿐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산업단지의 실증 라인 앞에서 제 감정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떠드는 소리보다 설비의 일정한 숨소리가 더 컸죠. 온도와 습도, 진동이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거짓말이 어렵다는 것. 서유는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히 실무자들이 쓰는 단어만 뱉었죠. 이 구간에서 산소가 올라가면 자석 성능이 흔들립니다. 여긴 불순물 1ppm만 튀어도 다음 단계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짰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유는 PM이 아니라 PM처럼 말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공정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세부 사항들을 체크했습니다. 온도 센서의 위치, 배관의 재질, 밸브의 종류.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한 구간에서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가장 민감한 구간입니다. 정제된 히토류를 합금으로 만드는 단계죠. 온도가 섭씨 5도만 흔들려도 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자석 성능이 떨어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온도 제어는 어떻게 합니까? 서유는 제어판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센서가 0.1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수동 개입은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준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온도 그래프는 거의 일직선에 가까웠습니다. 흔들림이 최소화되어 있었죠. 그 순간부터 제 내면에는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불쾌감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한국이 하고 있지? 다른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또 놓치고 있는 건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불순물 관리는요? 1ppm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달성 가능합니까? 서유는 또 다른 구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분석실입니다. 모든 배치마다 샘플을 뽑아서 검사합니다. 결과는 2로그에 기록됩니다. 저는 로그를 훑어봤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불순물 수치는 대부분 0.8에서 1.2ppm 사이였습니다.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품질 관리라면 유럽 기준으로도 합격입니다. 아니, 합격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 불을 붙이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협력업체의 내부 알림이었죠. 자석용 합금 샘플 한 건, 운송 보류 가능성, 사유, 허가 절차 재확인.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게 공급망은 숫자였지만 지금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흔들리면 체면도 흔들립니다. 서윤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균열이었죠. 만약 허가 절차 재확인이 본격화된다면 유럽 라인은 얼마나 버틸까요? 그리고 한국의 이 라인은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능한가에서 한국 없이 가능한가로요. 저녁 회의가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협력업체 임원 2명과 저, 그리고 서윤이 자리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 포항 라인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벨트너 감사관님, 포항 라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예상보다 우수합니다. 하지만 공급 안정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원료 조달이 여전히 외부 의존적이라면 리스크는 남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죠.
단 3가지였습니다. 유럽은 정제를 어디서 하려 합니까? 저는 첫 질문에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북미, 일부 유럽 프로젝트. 이름이 나왔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들이 언제 상용화될지 저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죠. 정제한 것을 누가 자석으로 만들 겁니까? 제 입이 느려졌습니다. 자석은 정제보다 더 어렵고 더 민감합니다. 공정 경험과 품질 관리가 없으면 수율이 무너집니다. 유럽에는 그 경험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부 일본 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서유는 표정 변화 없이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석을 누가 가장 많이, 가장 고급으로 씁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중국을 빼고 가장 많이, 가장 고급으로 쓰는 제조 생태계는 어디인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국이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모터,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최상위 제조 역량을 갖고 있었죠. 서유는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를 한 장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모터, 조선, 방산. 한 줄로 이어진 공급망 지도였죠. 지도 가운데 놀랍도록 뚜렷한 클러스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택, 울산, 창원, 포항. 저는 그 순간 제가 싫어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인정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은 보통 더 차가워지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조 생태계가 있다고 해서 공급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존도는 높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조 생태계가 이미 있으니까 바꾸는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이 들어가자 저는 오히려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서유는 국뽕을 팔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인정하면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유럽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서유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유럽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택은 유럽의 몫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서유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을 유럽에 돌려놨죠.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조만으로 충분할까요? 한국이 진짜 판을 바꾸는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건 결국 희망회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카드가 존재하긴 할까요? 저는 내일 창원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꼭 봐야 한다고 말한 곳이었죠.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편견과 현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선지는 창원이었습니다. 서윤이 꼭 봐야 한다고 말한 곳이었죠. 저는 이 일정이 불편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은 종종 실험실 성과에 그치고 상용화는 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함정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죠. 내일 창원 일정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이 필요한 건 오늘 당장 납품 가능한 공급선이지 연구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서 이상한 온도를 느꼈죠. 막으려는 사람은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토에게 답했습니다. 일정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창원도 보겠습니다. 가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가토는 창원을 그토록 막으려 할까요? 거기에 뭔가 있는 걸까요? 서유는 가토의 연락을 알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문장만 말했죠. 창원은 납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아시아를 불신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방향이라는 말로 시간을 벌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원 연구시설 앞에서 저는 두 번째로 흔들렸습니다. 규모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했죠. 하지만 연구원들의 눈빛이 제가 유럽에서 보던 프로젝트 종료 직전의 집중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2010년부터 쌓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시작한 팀입니다. 저는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은 연도별 성과 차트가 눈에 들어왔죠. 2010년, 2011년, 2012년. 매년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자석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네오디뮴을 전혀 안 쓰거나 극소량만 쓰는 방향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응용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기존 대비 90% 전후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로 보고 있다. 여전히 단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1년 상하이에서 무너진 프로젝트. 그때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전략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창원 연구실의 이 조용한 집중이 진짜 전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착시일까요? 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토가 왜 그토록 막으려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창원에서 방향이 아니라 증거가 나온다면 가토의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실험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 화려한 발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손톱만 한 금속 샘플 몇 조각이었죠. 색은 은색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회색이었습니다. 서유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히토류를 전혀 안 쓰거나 극소량만 쓰는 방향의 자석 계열입니다. 성능은 응용 분야에 따라 기존 대비 90% 전후까지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정이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는 몰래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측정 장비 공정 로그, 반복 실험 기록. 거짓말을 하려면 이 모든 걸 동시에 속여야 합니다. 저는 샘플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무게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죠. 철과 질소 기반입니다. 히토류는 5%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내구성은 검증되었습니까? 연구원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고온 테스트 1000시간. 성능 저하 3% 이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죠. 이 정도면 일부 산업 응용에는 충분합니다. 저는 샘플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제 마음속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있었죠. 그 긴장감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편견이 형태를 바꿨습니다.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도 믿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로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가토가 다시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미소가 아니라 조급함이 묻어났죠. 그건 아직 시장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아니라면 가토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누군가에게는 이 기술이 시장이 아니라 위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샘플을 내려놓고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 상용화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산업체와 협력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만약 히토류 공급 위기가 본격화된다면 이 기술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충분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완성품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했죠. 실험실을 나오면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한국이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오늘 보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시해서 경계로, 경계에서 존중의 싹으로요. 서울로 돌아온 밤, 저는 보고서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제 손이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했죠. 이제는 한국을 대체 가능성 한 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상하이에서 무너진 프로젝트 이후, 저는 어떤 나라든 낮춰보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해왔습니다. 낮추면 기대가 낮아지고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줄어드니까요. 그건 일종의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완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취약점이 분명한데도 그 취약점을 기술과 인력, 인프라, 속도로 메우려는 구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부 리스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유럽협력업체 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라인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전 같았으면 단칼에 잘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정하지 않았죠. 대신 분석가답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다만 이 라인이 단순 조립이 아니라 가공과 품질의 언어로 말한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공급망 위기에서 가장 값비싼 언어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값비싼 언어라는 표현에 유럽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자는 겁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 직면한 건 리스크가 없는 선택지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까? 저는 여전히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가 바뀌었죠. 의심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는 어렵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아침 드라마의 결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편견을 버리는 건 폭발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바뀌는 순간부터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한국에 와서 처음 지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 공단들, 물류시설들. 사흘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진화하는 제조 생태계로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살아남는 법을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제일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죠. 한국은 완벽한 대안이 아니다. 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파트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공급망 위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빨리 적응하느냐다. 한국은 그 적응의 속도를 갖고 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한국이 가능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판이 더 거세질 때 누가 가공과 상용화의 시간을 먼저 선점하느냐. 그 선점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